공사비가 오르는 이유와 재건축 시장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도 함께 알아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보증 전문 똑변 변호사 김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크리에이터 백종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좋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는 이유와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퍼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비 급등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건축 자재값, 인건비, 금리 상승, 이른바 트리플 악재인데요.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편에서 말씀드렸듯 시공사가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 빌린 돈의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2020년 대비 2023년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비 지수와 건설업 일평균 임금, 그리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값들이 연계적으로 오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적 건축자재인 레미콘이 34.6%, 시멘트는 54.8%, 철근은 60%나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미콘은 주 원료인 시멘트의 값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시멘트를 만들 땐 유연탄이라는 재료가 필요한데 보통 70%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수입을 해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연탄의 공급이 끊기면서 시멘트 값이 훅 뛰었죠. 철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 개선을 위해 용광로 대신 전기로로 철근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전기요금 인상까지 맞물려 철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죠. 한 번 오른 공사비는 다시 내려가기 힘들죠. 공사비가 오르면서 그 여파로 재건축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조합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공고를 올려도 시공사들은 조합에서 제시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시공사가 정해지더라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겨서 사업 일정이 미뤄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의 경우엔 공사비가 오르게 되면 사업 진행 시 들어가는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커지죠. 그렇게 되면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마련하는 사업 비용을 뜻하는데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권리가액은 감정가에서 비례율, 즉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사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앞에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조합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게 되겠네요? 결국 재건축 현장의 사업성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환급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오를수록 사업성은 떨어지니까 분담금을 내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지금부터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이란 땅 면적 대비 건축물 총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짜리 땅에 100제곱미터만큼의 1층짜리 건물이 서면 용적률 100%, 100제곱미터 땅에 100제곱미터만큼의 2층짜리 건물이 서면 용적률 200%가 되죠. 200제곱미터 땅에 100제곱미터만큼의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용적률 200%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 위에 세울 건물의 공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용적률 기준은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준 용적률은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기본 용적률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본 용적률에서 친환경 건축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된 것을 말하죠. 상한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에서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을 할 경우에 추가된 용적률을 뜻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국토이용법에 따라서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용적률 최대치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각종 부담을 져야 다음 단계의 용적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적률은 또 지역 용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가 섞여 있는 땅은 어떨까요? 이런 땅은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라고 합니다. 또 강남이나 종로같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많은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1000%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용적률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건축의 경우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의 정책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할 땐 건축비보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 사업성이 생기는데 집값이 저렴한 지역들은 일반 분양가가 낮아서 사업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이미 도시개발이 거의 끝난 서울 도심지는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북권을 겨냥해 사업성 보전계수 도입을 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기로 했다고 해요. 여기서 사업성 보전계수란 무엇일까요? 땅값이 낮고 분양 수입이 적은 단지에 사업성을 보충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사비가 쭉쭉 오르는 상황에서 낡은 주택을 다 허물어서 다시 새 아파트로 지으려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수억 원의 분담금을 마련해야 겨우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성 보전계수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이점이 발생하는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10%예요. 내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210%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건물을 멋지게 잘 디자인하거나 녹지 공간, 돌봄시설 등을 충족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 용적률을 최대 20% 채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을 하면 최대 20% 채워서 총 250%의 용적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까지 인정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해서 300%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남은 50%는 건축주가 분양으로 채우는 등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채워야 돼요. 여기서는 분양 25%, 공공임대 25%로 가정을 해볼게요. 분양은 그냥 팔면 되지만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보통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을 하는 만큼 임대료 수익이 잘 나지가 않죠. 그래서 주민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업성 보전계수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도 도입으로 규제가 완화돼서 허용 용적률이 20%에서 최대 40%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한 용적률 최대 20%까지 채운다면 총 270%가 되겠죠. 그러면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가 남죠. 예를 들어 분양으로 15%, 공공임대주택으로 15% 공급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5%에서 15%로 줄어드니까 주민들의 재건축 분담금도 같이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중간에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짚어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직장인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 성과금을 주듯이 건물을 지을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대책으로는 역세권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땅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최대 용적률이 300%에서 500%까지 올라가죠. 단
모든 아파트를 준주거 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고 서울시가 원하는 임대주택이나 돌봄시설 등 단지 내 공공시설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 비역세권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용적률을 최대치의 1.2배까지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몇 %까지라고 했죠? 300%죠. 여기서 1.2배를 더하면 용적률은 얼마? 360%까지 쭉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용적률이 이미 최대치에 달해서 재건축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이라면 기존보다 사업성이 올라가겠죠. 이외에도 조합원분들이 좋아하실 소식이 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나 공기업이 공공으로 인수합니다. 이때 지자체나 공기업이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셨던 공사비 상승 원인과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SGI 서울보증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상품도 있을까요? 만약 재건축 주택조합원이시라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대출 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개인금융보증보험을 떠올려주세요. 주민분들이 별도의 담보 없이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편리하게 마련하실 수 있도록 SGI 서울보증이 응원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은 Q&A 카드 뉴스로 또 새로운 알아보증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